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강의 갈 때 늘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특히 오전 시간을 제가 강의할 때에는 대개 한 5분 일찍 끝내줍니다. 오전 시간, 쉬는 시간을. 그럼 왜 그러느냐 그러면 대개 뭐 9시에 하든 10시에 하든 집에서 그냥 하급하게 와가지고 뭐 이렇게 제대로 뭐 이렇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좋아하는 커피도 한 잔 못 마시고 시작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나면 훨씬 부드러운데 5분 빨리 시작하면 뭐 빨리 끝내면 그런 거 있고 점심시간도 제가 보통 10분 일찍 끝내드립니다. 특히 공무원 교육원에 가면 저는 무조건 10분 일찍 끝내주고 옵니다. 왜냐하면 제 시간에 끝내주면 한 300명이 줄을 서요. 300명. 그런데 이제 한 5분, 10분 빨리 끝내드리면 줄을 한 30명만 서보면 되니까 점심시간 그것 때문에 하루가 얼마나 즐거운데 거기서 한 300명 줄 서고 있어 봐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은 제가 그걸 지키기가 어렵게 돼서 미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식당이 한 동시에 한 70명이나 80명이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동시에. 근데 딱 11시 한 55분부터 12시 한 15분까지는 꽉 차 있어요. 기존의 교수님들이 혹은 직원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제 식당에다가 우리가 조금 일찍 시작해도 좋고 조금 늦게 시작해도 좋으니까 거기 식당을 좀 이용합시다 했더만 일찍 시작하면 민원이 들어온답니다. 쉽게 말해서 객들이 와갖고 일찍 밥을 먹어보면 당신들이 왔을 때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15분쯤 되면 이제 그 고객들이 이제 거의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상을 차려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한 15분께 끝낼 생각인데 그럼 여기서 이렇게 식당까지 걸어가시면 또 한 20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식당에다는 20분쯤 우리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물론 그 옆에 학생식당도 있는데 제가 이상하게도 주방은 같습니다. 학생식당하고 교수식당이 주방이 같은데 제가 교수식당에서 먹으면 밥이 더 맛있더라고요. 500원 비쌉니다. 그리고 약간 어쨌든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반찬도 하나가 더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그분들은 12시에 오면 학생식당, 12시 20분에 오면 교수식당이라고 해서 오늘 한 번은 교수가 되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교수로 모시기 위해서 조금 늦게 갈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지를 제가 30분 정도 얘기를 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의 상당수가 도시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둔 제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원래 사회복지학의 출발이 도시 빈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서 출발했습니다. 자, 이 불황인들이 계속 도시로 몰려오기 시작해서 이제 영국 경우 1869년에 자선조직협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도시 빈민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보가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자, 그걸 꼰따가지고 미국에서도 자선조직협회를 만들고 미국에서도 영국의 토인비호를 꼰따가지고 헐하우스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사회복지 교육을 체계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라는 교육이 대학에서 좀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한 100년 됩니다. 그러면 1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연구하고 이렇게 방법을 발전시킨 많은 내용들은 시카고의 빈민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것이 책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세계 방방곡곡으로 퍼져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학만 하더라도 대학에 지금 사회복지 교수가 한 20명 되는데 그 중에 미국 박사, 영국 박사, 독일 박사, 일본 박사, 한국 박사 해서 5나라의 박사가 있어요. 근데 한국 박사를 제외하고 영국, 독일, 일본 박사 다 합쳐봐야 미국 박사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교육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수입해 온 거고 또 우리가 배우는 많은 빈곤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서울의 봉천동, 신림동, 상계동 이야기입니다. 저도 서울에 있으면서 빈민지역 조사를 한다. 그러면 봉천동, 신림동, 상계동 혹은 중계동 혹은 하월곡동 등을 아주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냥 서울만 조사하기가 좀 그러면 화순에 있는 구암리 가서 그냥 몇 사에 조사해가지고 그냥 조사했다고 해보고 맙니다. 그런데 그 연구하는 사람은 연구실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이 서울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기껏 벗어나야 과천입니다. 복지부가 과천에 있다가 최근에는 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복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농촌의 입장에서 복지를 변화시키도록 의견을 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예를 들도록 합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려면 어떤 요인을 알면 되겠습니까? 수급자를 선정하려면 최저생계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최저생계비보다 그 가정의 소득 인정액이 적으면 수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인 가구의 소득 최저생계비가 만약에 110만 원인데 이 집의 소득 인정액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수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 인정액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알아야 됩니다. 자, 소득 평가액은 그 사람의 소득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중에서 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비 같은 거 뺍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재산은 4.17%를 고배고 금융재산은 6.26%를 고배고 승용차는 100%를 고백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7년짜리 썩은 털털한 번거차가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80만원 쳐준다. 그러면 이 집은 매달 승용차에서 80만원 수입이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해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 집에 돈이 1000만원이 있다. 통장에 1000만원이 있다. 그러면 300만원을 공제하고 700만원 곱하기 6.26%를 곱으니까 그냥 6만 곱해도 6, 7이 42 매달 42만원의 이자 수입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는 뭐 이자 수입이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일반 재산은 뭐냐? 일반 재산은 집이나 땅이나 이런 건데 거기에서 대도시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을 빼주고 농어촌 지역은 2,900만원을 빼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곱하기 4.17%를 곱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농촌 지역에 논이 단마제기만 있으면 수급자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논 아무리 보성과 같은 꼴차기여도 한 평에 보통 한 4만원 남짓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평야지역은 좀 더 될 거고 그러면 결국은 논 단마제기가 있으면 결국은 수급자가 될 수가 없는데 논 5마제기에서 그 농업 소득이 얼마나 나오느냐? 한 달에 한 20만원 나올 겁니다. 그런데 최저생계비 그 재산의 소득 환산의 방식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도시와 농촌 간의 공제액도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농촌 사람에게 토지는 어떻게 보면 생산수단입니다. 재산이 아니에요. 생산수단입니다. 생산수단. 그런데 일반 재산으로 계산하니까 그냥 수급자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수급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 팔고 그 다음에 논을 팔아야 됩니다. 하다못해 자식 새끼들한테 이전이라도 시켜주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의 입장에서는 보면 합리적인, 도시의 입장에서 토지는 큰 재산입니다. 그럼 농촌 사람의 입장에서는 토지는 생산수단입니다. 이런 관념이 제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농촌 지역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적인 거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해주시오. 아이디어를 주시오.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시군구, 읍면동 이런 농촌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나 그 이하에서 복지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계속 권유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복지를 시작할 때 절대 크게 시작하면 크게 망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복지를 시작할 때 작게 시작하십시오. 작게 시작하면 흥하고 크게 시작하면 크게 망해진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왜 크게 시작하면 크게 망해지냐? 우선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도시처럼 복지 대상자들이, 복지 서비스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밀집해 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신문 배달이나 우유 배달을 하는데 우리 진월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산다. 그러면 아파트 두 단지만 자기가 책임을 진다. 그러면 돈 버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문 배달을 하는데 유럽면에서 한다. 그러면 어쩌겠어요? 기름값도 안 나오지. 기름값도 안 나오지.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기름값도 안 나오는 동네에서 복지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장필순 여사님처럼 기름값도 안 나오는 동네에서 하고 계세요. 보성읍. 이런 분들에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여러분들 모두에 대한 박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작게 시작해야 돼요. 작게. 절대 크게 시작하면 안 돼요. 작게. 예를 들면 제일 작게 할 수 있는 복지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농촌 지역에서도 제일 작게 할 수 있는 복지사업. 자, 농촌 지역에서 제일 작게 할 수 있는 사업. 시 혼자도 할 수 있는 사업. 사회복지사 혼자도 할 수 있는 사업.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9명 이하입니까? 9명 이하는 25평. 아무리 적으면 18평 이상. 그리고 9명 정원이면 시설장 한 사람 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25평 이상으로 시작하시되 9명부터 시작하십시오. 근데 꼭 사업계획서 쓰신 분이 29명 이하 이렇게 써가지고 옵니다. 그럼 29명이면 직원이 몇 명이 필요합니까? 2명? 시설장하고 직원 1명. 자,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돈이 국가에서 빨리 나와도 1년 이상 있어야 나옵니다. 아무리 빨리 나와도. 왜? 국가 예산은 대부분 올 예산은 작년도에 수립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작년 한 6월에나 수립이 됐는데 작년 뭐 한 7월에나 만약에 시작했다. 그러면 1년 안 나오는 겁니다. 그 해 안 나오고 그 다음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년 6개월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6월이나 7월에 시작하는 것보다는 11월에 시작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9명으로 시작하면 나만
인건비를 안 받으면 되니까 그냥 우리 집에서 밥 삶아 먹고 그냥 나만 안 받아보면 돈 달라는 사람은 없으니까 빚쟁이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29명으로 신고를 하면 이제 다른 사람 공급을 줘야 되는데 뭐 나는 예를 들면 한 푼이라도 적게 주고 싶은데 이 사람은 인접에서는 예를 들어서 얼마 준다요. 그럼 못 주겠어요. 스카우트 하는 입장에서 거기는 맞춰줘야지. 그러면 아무리 더럽게 둬도 1년에 인건비로 1,000만 원 이상 나가는 거죠. 생돈 나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고 9명이 있는 거다고 29명이 있는 거다고 이제 채우기는 29명까지 못 채우더라도 예를 들면 9명으로 채우겠다는 것은 7명도 괜찮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29명 해놓고 11명 있다고 하면 못 채웠어요. 좀 사기꾼처럼 보이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9명이니 실제로 애들이 11명 있다. 아, 그러면 원장님이 저기는 후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왜 정원 이상으로 받고 있어? 이런 사람 없어요. 네. 지원도 못 해주는데, 나 11명씩이나 미개줘요. 그러니까, 인건비 들어가죠. 밥 미개줘야죠. 그래도 때때로 야외 활동도 해야 되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작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작게. 그러다가, 보니까 치료가동센터도 이제 이용자가 많다. 그러면 증원을 하면 됩니다. 증원 신청을 하면 돼요. 자, 그런데 보니까 애들은 점점 없어지고 노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러면 노인사업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노인사업도 가정봉사원 파견을 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주간보호를 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주야간 보호를 주로 하거나 방문 요양을 하거나 뭐 방문 모의고를 하거나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우리 지역에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책에 글을 쓰신 김양희 원장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농촌복지를 하려고 하는데 뭘 하시냐고,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은 솔직하게 말해서 방 하나 있고 전화기 하나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왜? 봉사자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시켜서 파견해보면 끝나니까. 그냥 좀 이해가 잘 안 되신 분은 그냥 파출부 이렇게 예전에 불러다가 연결시켜주면 끝나는 사업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양반은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보다는 주간보호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주간보호 사업을. 그래서 한 8년 전에 농가주택을 무료로 얻어가지고 당신 돈 4천만 원을 가지고 당신과 자원봉사자 1명, 2명이서 시작을 했습니다. 8년 전에. 지금 직원이 약 30명 되는 기관으로 성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도 2년 동안 거의 정부 지원을 한 푼도 못 받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주간보호를 하기를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럼 왜 그러느냐? 자, 우선 도시의 경우에는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이 전화 한 대가 하고 공간 하나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지만 가정봉사원들이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럼 만약 가정봉사원이 5명이다, 10명이다. 그러면 뭐 10명이 다 자기 차가 있거나 하다못해 자전차가 있거나 오토바이가 있거나 해야 이동이 가능한 거죠. 아니면 누군가가 차가 있어갖고 떨궈 줄 수 있거나. 그런데 그러려면은 기름값도 무시할 수가 없죠. 자, 근데 욕구조사를 해봤더만 반찬 몇 개 갖다 주는 것보다 그냥 나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낮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노인들이 훨씬 많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욕구조사에 근거해서 마치 어린이집처럼 차를 한 바퀴 땡 돌려보면 모셔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놀다가 차를 한 바퀴 뺑 돌려보면 차 한 대에 기름값만 있으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인들이 이제 한 10여 명 모셨을 거 아닙니까? 주간보호 사업으로. 그리고 이분은 정부 재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사셨냐?
그랬더만 간단해요. 처음에는 어디서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동네 노인들을 이렇게 모신다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오시는 노인들이 예를 들면 에어박이 크고 있다고 하나씩 따갖고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마철 되면 고구마 좀 캐가라고 하고, 또 이웃집에서 무부도 좀 뽑아다 주고.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와서 복지사업을 하는데 정부 지원도 없이 한다는 것을 알고 주민들이 하나하나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이게 직원 인건비가 안 나올 뿐이지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그럼 뭐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얼마나 많이 해결된 겁니까? 그래서 직원 인건비는 주로 어디에다 했느냐? 각종 프로포절, 예를 들면 삼성 복지재단 같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에다가 뭐 작은 사람 큰 나무 것 같은 이런 데다가 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합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데 돈이 뭐 얼마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사 인건비가 50만 원 곱하기 뭐 10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금씩 여러 군데에서 조사를 해서 한 2년을 버텼다고 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달성군에 있는 경상북도 달성군이 아닙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이에요. 예, 그런데 대구 안에 있는 농촌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연말에 이분들이 좀 이제 기름값도 좀 필요하고 해서 붕어빵을 구웠대요. 예, 마을 입구에서. 그랬더만 많은 주민들이 원장님이 붕어빵을 구워보면 우리가 낯이 어떻게 됩니까? 원장님은 방에 가서 원을 운영해 주시고 붕어빵은 우리가 구울게요. 예. 그 다음에 많은 가게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돈은 해드리기가 어렵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노인들 오시면 돌솥 비빔밥은 우리가 해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 노인잔치는 할 때 고기는 우리가 주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지역사회에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혹은 얼굴 내밀고 사는 사람들이 그 기관에다가 조금씩 후원을 해주고, 또 가까이에 농공단지가 있는데 농공단지에서 봉사활동을 나갈 때에도 여기를 우선적으로 와서 해주겠다 해서 끊임없이 봉사자가 오고 후원자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자립이 조금씩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 제일 마음속으로 부담감 가진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면장, 군청 공무원, 복지 담당자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의 입장에서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농어촌 지역의 복지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예를 들면 재가노인복지사업을 한다. 그럼 거기 재가노인복지사업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럼 인건비 나와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독거노인 돌봄사업 한다. 그럼 거기 지정해주면 됩니다. 거기서 자원봉사자 모집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농어촌 소규모 다기능 복지시설이 필요하다. 거기 지원해주면 돼요. 거기다 짓면 됩니다. 바로 이 농어촌 지역에 소규모 다기능 복지시설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누가 했느냐? 우리가 했어요. 우리가. 언제? 2004년도에. 제가 주장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이렇게 현장에 있는 분들이 아이디어를 줬어요. 왜 한국의 사회복지는 시설복지 따로 하고 재가복지 따로 하냐 이거예요. 알고 보면 제가 안에 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 시설은 30인 이상을 수용하는 시설을 지칭하는 건 허가도 안에 없어요. 수용소 같은 시설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동네 안에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재가도 하고 시설도 할 수 있는 것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의 경우야 재가 사업과 시설 사업이 생활복지입니다. 생활시설입니다. 하나는 재가복지고 하는 것이 구분되어도 괜찮겠지만, 농촌 지역에 어디다가 시설 하나 짓고 또 재가센터를 만들고 혹은 주간보호하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따로 하고 그러겠냐 이거예요. 재가사업도 다
세 개가 구분을 해가지고 별도로 다 승인을 받아야 돼요. 가정봉사업, 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그 다음에 단기보호사업.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럴 필요가 뭐 있냐 말이죠. 제가 사업을 중심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노인이 더 이상 이제 집에 가기가 어렵다. 그러면 주야간 보호를 하고, 주야간 보호를 하다가 더 이상 대구로 가서 새끼를 끌어먹기가 어렵겠다. 그러면 공동생활가정 옆에다 붙여보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한 시설에서 주간보호도 하고, 가정봉사와 파견사업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기보호나 중장기보호도 할 수 있는 이른바 소규모 타기능 복지시설을 만들면 좋겠다. 제가 그거 2004년도에 주장할 때만 하더라도 주장한 저조차도 사실 몇 년 걸릴 줄 알았어요. 요거 시행이 되려면. 그런데 몇 년이 아니라 그냥 한 1년만 지나니까 돼야 하더만. 왜? 복지부 입장에서 봐도 이것이 훨씬 돈이 적게 들고 훨씬 더 수지가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230개 시군이 있는데 230개 시군에다가 생활시설 하나 만들어주고 제가 시설 하나씩 만들어주고 제가 가정봉사원, 주간보호, 뭐 단기보호 이런 거 다 승인해주면 언제 이거 채우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보성지역의 경우다 그러면 보성읍에, 벌교읍에, 그 다음에 북부 4개면을 책임지는 지역에다가 요는 소규모 다기능 시설 하나씩 집어넣으면 웬만하면 커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시설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노인복지시설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들은 이런 제도의 변화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하고 우리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서울이나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지금 이 노인시설들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에요. 대기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광주나 전남, 특히 전남의 시설들은 대기자가 거의 없습니다. 대기자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어떤 시설이 9명을 기준으로 해서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을 운영을 하는데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야단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한두 달 안에 채워져 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또 한 분이 또 돌아가셨어. 그러면 결국은 이 9명에서 2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큽니다. 한 분이 대개 한 45만원 내지 50만원 정도 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매달 수입이 100만원이 안 들어오는데 수입이 들어와야 될 돈이 안 들어와고 그 다음에 요양보험에서 처리되는 것이 또 한 돈 100만원 되니까 그러면 합치면 뭐 한 달이면 한 300만원 정도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 하나를 잘라야 돼요. 그러면 누구를 자르겠습니까? 또 한 명 들어와보면 그러면 또 채용한다고? 일용직이간디? 대기자 명단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돼요. 대기자 명단이. 그런데 대기자 명단이 거의 없습니다. 전남의 경우 매우 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재산을 갚기가 힘들어요. 여기서 빼오거나 아니면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 보험 처리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개인에게 부담하는 것이 식비하고 간식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식비와 간식비를 어떤 데에서는 2,500원 받고 어떤 데에서는 2,000원 받고 어떤 데에서는 1,500원 받고 어떤 데에서는 2,000원 받는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깎아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이것은 뭐 정부의 책임이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만 뭐 어느 날 갑자기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복지를 할 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 풀어나가고 심지어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요건만 갖추면 앉아서 공부만 하고 있으면 누구든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광주에만 요양보호사 교육원이 뭐 60개가 된다고 하나요? 이건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의 정책이 복지를 구조적으로 굉장히 나락으로 막 밀어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이제 이렇게 저질러져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지혜를 모아서 살아남아야 될 겁니다. 왜? 어떤 시설들은 결국 죽게 될 겁니다. 특히 많이 투자한 시설은 죽게 돼 있습니다. 왜 많이 투자한 시설이 죽게 되느냐? 적게 투자한 시설들은 대부분 자기 돈으로 시작하거나 다른 사람 돈이 별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목 조금 줄여보면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시설 짓겠다고 해서 한 2억쯤 빚을 냈다고 봅시다. 그러면 대개 뭐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빌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3년 거치 때에는 이자만 내지만 5년 분할 상환을 한다고 봅시다. 자, 2억 원을 5년 동안 나누려면 자, 1년에 얼마씩 갚아야 됩니까? 원금만 4천만 원입니다. 자, 원금 4천만 원을 매달 갚으려면 얼마를 갚아야 됩니까? 이자까지 좀 계산하면 한 400만 원은 갚아야 시설이 운영이 될 겁니다. 아, 근데 이 300만 원이 지금 안 들어온다는 게 들어와야 할 300만 원조차도 들어온다 하더라도 300만 원, 400만 원의 순수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거죠. 내 필요 넣었으면 땅이라도 살아났는데 저당 잡혀 불고 그 다음에 경매 붙어보면 결국은 땅도 건물도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복지를 꿈꾸는 사람이 있다면 혹은 현재 복지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권유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새로운 자원을 막 투자하려고만 하시지 말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이 안 되면 하나의 시설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아동시설, 노인시설, 그리고 예를 들면 꼭 복지시설로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예를 들면 소규모 도서관 사업이라든지 뭐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다른 유관 사업과 연계를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노인 요양시설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옆에다가 지역아동센터를 가지고 있다. 그럼 아이들과 노인들이 교육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아동센터에다가 다시 예를 들면 소규모 도서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또 이 지원은 또 별도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농촌의 체험 관광이나 하는 것과 연계시킬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방학 때라든지 특별한 절기에 변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 내부 자원만 동원해 갖고는 농촌이 살기가 매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사 딱 잡은 시기예요. 농촌에 돈이 있어야 돈을 받은 문제. 돈이 안 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디서 잡아먹어야 되느냐? 우리의 경우에는 도시의 자원을,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외국의 자원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끌어들여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제가 하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 가면 복지관이 하나 있는데 대동복지관이라고 대동에가 있습니다. 근데 복지관이 어디에가 있느냐? 한 7분 응선쯤에 있어요. 7분 응선. 왜 하필이면 이런 데다 짓는지 모르겠어. 복지관은. 여기다가 지어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근데 여기다는 복지관 절대 안 짓습니다. 여기다는 세무소 같은 거. 좋은 땅에다는 이런 거 짓고 아주 그냥 산비탈의 어디에다가 복지관을 짓습니다. 근데 이 복지관이
한 6, 7년 운영을 했는데 거의 망해갔어요. 유일하게 살아있는 공간이 뭐냐? 어린이집입니다. 복지관에서. 왜? 차에서 태워갖고 뺑 왔다가 다시 데려다 주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용이 안 돼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관장으로 들어오면서 복지관이 완전히 바뀌게 됐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모님과 함께 자전거 여행. 가족과 함께 하는 자전거 여행. 근데 여기서 어디 삼길산에서 자전거 여행을 해요? 아니에요. 대전역으로 9시까지 모이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청갑이 10,000원씩 갖고. 그리고 모인 사람이 만약에 한 40명 된다. 관광차 태워갖고 저기 대전 근처에 무슨 대청호라고 있죠. 거기에다 풀어놔버려요. 그리고 자전거 회사에다가 얘기해서 자전거 쫙 풀어놔봅니다. 그리고 당신들끼리 도시락 까먹고 놀고 하다가 예를 들면 오후 4시쯤 되면 다시 실어다가 그냥 와보면 끝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자전거 여행. 멋있잖아요. 왜 복지관 사업을 청소년 대상 복지관 사업은 꼭 복지관에서 해라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없어. 그런데 여기가 또 이상하게도 다른 복지관에는 그런 게 없는데 식당하고 숙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원래 여기다가 청소년 공부방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밑에다가 열선을 깔아놨어요. 근데 청소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상을 다 드러내보니까 방이 되어본 거예요. 큰 건물에 한 층이 방이니까 쓸데가 없죠. 근데 이 양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잠잘 때 있고 식당이 있으면 노숙자 쉼터 하면 좋겠네. 그래서 노숙자 쉼터를 따온 거예요. 어차피 어린이집밖에 안 된 게 노숙자 쉼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늘 싸우는 거예요. 노숙자들이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술만 먹으면. 근데 노숙자 쉼터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절대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서 규칙이에요. 근데 술을 평생 마셨던 사람이 일도 없는데 술 안 마시고 살겠어요. 몰래 세주 한 잔 마시지. 그러면 또 시비가 거쳐요. 그래서 이 양반이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이제 IMF 직후에 이 많은 가게들이 부도가 나니까 그 중에 건재상의 부도가 난 것을 받아가지고 그 지역의 장애인들의 가정에 지붕을 이어주거나 도배를 해주거나 새마을 보일러를 고쳐주는 이런 일종의 집수리 사업단을 만든 거예요. 그래놓고 실제로 일할 사람이 5명이 필요하면 10명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지 않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집에 와서 도배해주지, 천장해주지, 장판 깔아주지, 그런데 세주가 안 나오겠어요? 세주가 나오지. 새거리로 나오든지 반주로 나오든지. 그럼 일하다 먹은 것은 어때요?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 쉼터에서 마시는 것이 문제이지 일하면서 마시는 것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인건비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또 뭘 만들었느냐? 경비원 학교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경비원 학교. 일주일 동안 경비원 교육을 시킵니다. 경비의 기본, 위기 시에 어떻게 신고할 것인가, 차량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일주일 동안. 강사는 누구냐? 공단사무소의 이사장, 아파트 관리사무소, 연합회 회장,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서 교육시켜놓고 미안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좋은 졸업생 나오면 나도 취직 좀 시켜준다고 하다가 이제 실제로 사람을 구할 일이 있으면 어때요? 거기 한번 연락해보세요. 다른 데는 취직, 무슨 교육을 시켜도 취업으로 연결이 안 되는데 이 경비원 학교는 일주일 교육시켰는데 그때 당시 70명을 취업을 시켰대요. 진짜 팍팍 올라가면 이제. 근데 뭐 경비원 학교라는 것이 무슨 경비원 자격증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뭐 아무 속도 모르는 사람을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경비원 학교에 기본은 배운 사람을 쓰려고 할 거 아닙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공단 사무소 입장에서는. 그럼 취직이 됐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형편에 맞게 시작하는 겁니다. 형편에 맞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 가지고 가실 선물책 중에 하나가 미황사 스님 얘기가 나옵니다. 땅끝마을 미황사. 원래 미황사가 이거 예쁜 절입니다. 근데 뭐 절이 예쁜 것이 아니라 뒤에 산이 멋있습니다. 절은 솔직히 말해서 되게 많겠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가서 보니까 미황사의 이름의 명성에 비추어 봤을 때는 정말 적은 절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작년에 또 가봤더만 절이 굉장히 어벌절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절이 좀 공사를 많이 했나 보다 이런 정도만 알았는데 신문을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노영심 씨가 서평을 쓴 땅끝 마을에 무슨 얘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제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뭐냐 이런 겁니다. 미황사에 새로 주지로 오신 금강 스님이 미황사에서 보니까 앞에 바다가 멋있더래요. 노을이. 아따 저거 혼자 보기 아깝네 해서 해맞이 혹은 해넘이 행사를 하신 거예요. 미황사 여기서 본 게 노을이 멋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노을 구경하고 그 다음 날은 그 뒤에 산에 올라가서 다시 산에 해남 쪽에서 이제 떠오르는 태양을 보는데 그렇게 멋있답니다. 거기서 하는 것은 뭐겠어요? 연말에 사람이 많이 오면 잠 재워줄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거기 잠자고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밤새 놀다가 새벽에 일출 보려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밤새 받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거기 온 사람들이 어쩌겠어요? 적어도 불절함에다가 돈은 넣어놓고 인사는 하고 가겠지. 해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 지는 거 같이 보고 해 뜰 때까지 밤새 같이 놀다가 해 뜰 때 등산해가고 해보고 저희 집 가는 겁니다. 내가 뭐 해줘야 될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양반이 늘 했던 것이 차나 한잔 합시다 였다 그러더라고요. 차나 합시다. 그 근처에 야상채도 있고 스님들 차 좋아할게 차나 한잔 합시다. 그러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것 중에 이런 사찰에 와서 뭔가 좀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대요. 그러면 템플스테이를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7박 8일 동안 템플스테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랬더만 우리 새끼들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서당을 해요. 방학 때 서당을 합니다. 좀 깊게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상급방 만들어 그래요.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면 해맞이, 해넘이 하죠. 템플스테이 하죠. 한문학당 하죠. 또 무슨 열린 음악회 같은 산사 음악회도 한번 했는데 노영심이가 온다고 하니까 어쩌겠어요. 사람들이 미어 터져버리지.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노영심의 음반을 팔아가지고 기금을 모아서 그 밑에 있는 거의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에 차를 하나 기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또 차 돌아다니면서 애들 다 데리고 와본 게 멀리 가느니 거리는 멀다 하더라도 학교를 이리 다녀보니까 학교가 살아본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민이라고 봅시다. 내가 주민인데 내가 종교는 좀 다르다 하더라도 새끼들 다니는 학교에 스쿨버스가 스님이 준 스쿨버스로 돌아다녀보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와서 하다못해 관광객들이 오면 기름은 넣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위에서 돈 벌고 쇠주라도 한잔 사면 가게 돈 벌고 그 다음에 농산물이라도 사가고 하면 동산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죠. 그리고 어디 사요? 그러면 내가 미양새 밑에 산답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디 사요? 그러면 제가 말이요 해남군 무슨 면 무슨 리에 삽니다. 알아들 수가 없어요. 내가 미양사 밑에 사요. 왠지
우리 집 옆에가 저 하나 남게?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자존심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있는 기관이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역 주민에게 어디 사요? 어디 산가? 내가 예를 들면 보성읍에 산다. 내가 읍교회 옆에 삽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쉬워요. 군청 옆에 살지라. 그런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노인 요양시설이 있는데 주민들이 그걸 지칭하지 않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효경 노인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마을회관 옆에 삽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거나 읍교회 옆에 삽니다. 군청 옆에 삽니다. 보건소 옆에 살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더 옆에 있는 효경 노인 요양원 옆에 삽니다라고 안 하게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주민들이 여러분들 시설 옆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거 힘들죠. 힘듭니다. 왜? 기피 시설이 없으니까. 그런데 말이죠. 장사에 가면 프란체스코의 집이 있습니다. 이 집 지을 때 3년 동안 건물을 못 지었어요. 왜? 포크레인이 들어오면 들어놓은 게 땅 파기를 해야 건물을 지었는데 포크레인이 들어오면 주문이 늘어놓고요. 그 다음에 그냥 콤바인 무슨 트랙터 이런 것을 다 마을 입구에다가 다 바리케이트를 쳐놔가지고 주민을 설득하는데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시설이 어디서 사요? 프란체스코 집 옆에 삽니다. 네. 이렇게 바뀌어본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이 시설은 요양시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개념의 요양시설 그러면 어떠느냐? 노인들을 돌보는 시설이에요. 60명을 모시고 있으면 60명에게 충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어떻게 했느냐? 예를 들면 겨울에 목욕하기 어렵잖아요. 농촌에서는. 그러니까 매주 목요일날 목욕을 하면 우선 생활인들이 먼저 목욕하고 그 다음에 마을 어르신들에게 개방을 한 거예요. 공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 공짜로 해요. 그럼 목욕하고 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농사 짓다가 깔기다가 말이죠. 이게 좀 다쳤다. 그럼 거기 가면 간호사가 다 이렇게 반창고도 발라주고 공짜입니다. 요것만 해갖고는 감동이 안 돼요. 거기 있는 독서실 그런 공간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독서실이 있는데 그 독서실에다가 야학을 해줘요. 야학. 그러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야학을 하느냐? 거기 있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야학을 해주는데 교사가 누구냐? 과학기술원에 다니는 석박사 학생들이 가르쳐줍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놈들 아닙니까? 영어 수학은 똑소리 난다고 다 소문난 애들이죠. 그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가르쳐줘요. 공짜입니다. 마을에 행사가 있는데 집에서 행사하기는 어렵다. 그럼 강당을 공짜로 빌려주고 식당을 공짜로 빌려줍니다. 재료만 가지고 와서 하시면 돼요. 하루 종일. 근데 어떤 사람이 펑펑하고 재료만 가지고 와서 잔치하고 가겠냐 이거예요. 싹 청소해놓고 봉투 하나 놔두고 가시지. 그럼 그거 후원금이지. 그러니까 이처럼 주민들과 함께 복지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주민들이 더욱 감동해본 것은 뭐냐? 평당 30만원 했던 논값이 평당 60만원이 되고 3년 만에 60만원이 되고 지금은 아마 100만원에도 사기가 어려울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첨단에서 저기 장성읍 쪽으로 가는 길로 가시다가 오른쪽에 프란체스코의 집이 있고 그 주변 집을 한번 봐보세요. 나도 저런 집에서 한번 살면 좋겠네 하는 집이 썩어보니 있습니다. 이 집을 설계했던 분이 박영선 수사님인데 이분은 바로 설계할 때부터 거기에 그런 주택이 들어설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피시설이 아니라 그 시설로 해서 다른 시설과 주민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유하고 싶은 것은
우선 정부의 정책의 상당수는 농어촌 주민의 입장에서 혹은 농어촌에서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 불합리한 점은 우리가 함께 개선해 가십시다. 자, 그런데 현재 여건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걸 변화시키는 일을 함께 해보시자라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자, 그러면 15분 남았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